손님, 이 카드는 1시간 전에 주계자 명의자께서 해지하셨습니다. 강남 한복판 외제차 전시장에서 울려 퍼진 그 말. 저는 유리문 밖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오경택, 60살 먹은 그 사람이 35살 여자 배를 쓰다듬으며 2억짜리 외제차 계약금을 긁으려던 순간이었죠. 단말기에서 계속 떠오르는 빨간 불, 사용 불가, 한도 없음, 계좌 동결,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내 돈으로 상간녀차 사주려고 했네. 기둥서방이었구나.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 카드, 제 피 같은 돈으로 만든 거라서요. 제가 끊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전국 200개 가맹점을 만든 저. 그 모든 돈으로 제 얼굴에 먹칠한 사람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67년생, 올해 58입니다.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시장 포장마차밖에 없었죠.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28살 때 저는 전통시장 구석에 떡볶이 포장마차를 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서 있고 비가 와도 서 있었죠.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갔습니다. 포장마차가 노점이 되고 노점이 작은 가게가 됐어요. 2000년대 중반쯤 저는 40살이 됐고 첫 가맹점을 냈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이 떡볶이로 장사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손맛을, 제 레시피를 인정받았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2010년대 후반, 저는 50살이 됐고 전국의 가맹점이 200개가 넘었어요. 본점 상가 건물 하나, 수익형 상가 건물 하나, 모두 제 명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정미선 회장이라고 불렀죠. 중졸 출신 떡볶이 아줌마가 프랜차이즈 회장이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타이틀이 불편했어요. 제 남편 오경택 때문이었습니다. 경택은 저보다 2살 위에요. 1965년생, 올해 60입니다. 원래 중학교 체육교사였죠. 우리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경택은 성실한 교사였습니다. 제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뒤집을 때 경택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어요. 그때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2018년이었죠. 경택이 53살에 조기퇴직을 했습니다. 당신 사업 도와줄게. 이제 나도 회사 일 배워야지. 경택은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회의 자리에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고 가맹점주들 만나면 명함만 돌리고 실무는 저와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택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마누라가 내 이름으로 사업하는 거지. 실질적 소유주는 나야. 처음 들었을 때는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남자의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경택이 밖에서 좀 폼 잡고 살게 해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택에게 블랙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제 주계좌에서 한도가 나가는 가족카드였죠. 은행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카드는 주계좌 명의자가 회장님이시고요. 남편분 카드는 가족카드로 발급되는 겁니다. 연회비랑 사용 금액은 전부 회장님 계좌에서 나가요. 알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경택이 밖에서 대표님 소리 들으며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점 상가 건물, 수익형 상가 건물, 모두 제 단독 명의였어요.
경택은 가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곧 건물도 내 이름으로 돌려놓을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어차피 명예 이전 같은 건 제가 도장 찍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제 언니 정미자가 찾아왔어요. 언니는 저보다 4살 위, 올해 62입니다.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며 공무원으로 은퇴한 현실적인 사람이죠. 미선아, 너는 돈은 벌 줄 아는데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언니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람한테 돈이랑 카드 맡기는 건 평생 빚지는 거야. 특히 남자들은 더해. 돈 주면 자기가 번 줄 알거든. 언니 경태기가 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우린 30년 넘게 살았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야.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나중에 후회할 거다. 그때는 언니 말이 그냥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언니 딸, 제 조카 윤아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진이는 올해 33, 가사 전문 변호사예요. 이모, 프랜차이즈 계약서 한번 검토해 드릴까요? 요즘 가맹점주들이랑 분쟁 많잖아요. 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다음에 한번 부탁할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죠. 이혼 전문 변호사라니. 우리 부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저는 회사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투자금 5억 원이 묘하게 빠져나가 있었어요. 명목은 신규 사업 확장 자금이었는데 저는 그런 결제를 한 기억이 없었죠. 경택 씨, 이건 뭐예요? 저는 장부를 들고 경택에게 물었습니다. 경택은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친구 회사 투자한 거야. 수익률 좋다길래 넣어뒀어. 곧 돌려받을 거니까 걱정 마. 제가 도장 찍은 기억이 없는데요. 회사 고문 명의로 할 수 있는 거잖아. 당신 바쁘니까 내가 알아서 한 거야. 경택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부부 싸움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경택의 표정, 경택의 말투, 경택의 태도, 모든 게 평소와 달랐죠.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경택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주계자 명의자인 제가 당연히 볼 수 있는 내역이었죠. 거기서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같은 필라테스 센터, 같은 카페, 같은 산부인과, 평일 낮마다 반복되는 결제 내역들이었어요. 산부인과라니, 우리는 자식이 없습니다. 경택이 왜 산부인과에 가는 걸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경택의 행동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경택은 꼭 샤워부터 했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옷도 신경 써서 입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교사 시절에 입던 낡은 점퍼 대신 제가 사준 명품 바람막이를 꺼내 입었어요. 오늘 어디 가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친구들 만나. 운동도 좀 하고. 경택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나갔죠. 저는 그날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경택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사준 향수가 아니었어요. 달콤하고 자극적인 젊은 여자들이 뿌릴 법한 그런 향수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카드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필라테스 센터 결제 내역만 해도 한 달에 10번이 넘었어요. 그 센터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필라테스 센터였죠. 카페 결제 내역도 이상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항상 2잔씩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1잔, 카페라떼 1잔. 경택은 원래 아메리카노만 마십니다. 그럼 카페라떼는 누가 마신 걸까요? 그리고 산부인과 입원 기록, 외래 진료 기록이 3달 동안 계속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경택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필라테스 다니세요? 경택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줘서. 허리 안 좋다고 했잖아. 산부인과는요? 경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카드 내역에 산부인과 결제가 있던데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경택에게 보여줬습니다. 경택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죠. 아, 그거. 친구 부인이 아파서 병원비 좀 대신 냈어. 곧 돌려받을 거야. 너무 빠르게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준비된 거짓말 같았어요. 친구 부인이요. 이름이 뭔데요? 당신이 알 필요 없잖아. 내 친구 일인데. 경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돈으로 결제되는데 알 필요 없다고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정미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30년 넘게 산 부부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경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상했습니다. 경택의 반응이 너무 과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죠. 다음 날 저는 가맹점 점검을 핑계로 강남에 갔습니다. 그리고 경택의 카드 내역에 있던 필라테스 센터 앞으로 갔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센터 입구를 지켜봤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택이 나왔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타이트한 레깅스를 입은 여자였죠.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경택이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여자도 웃으며 경택의 팔을 꼈습니다. 제가 본 건 딱 그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 제가 모르는 여자와 저렇게 웃고 있다니. 저는 그날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경택은 이미 와 있었어요. 오늘 늦네. 경택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점검하느라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저녁은 먹고 왔어요. 사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경택이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한숨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돈 쥐어준 남자는 달라진다고. 어떻게 해야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부터 확보해. 확실하게. 그 다음에 변호사 만나고. 언니, 나 어떡해. 미선아, 정신 차려. 지금 내가 무너지면 경택이 내 재산 다 가져갈 거야. 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진이한테 연락해봐. 제가 이런 거 전문이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하나? 그냥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을까? 하지만 이미 본 걸 어떻게 본 척 안 할 수 있겠어요.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회사 앞 주차장에서였어요. 경택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리려다가 그들의 대화가 들려서 멈췄습니다. 경태가 요즘 젊어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그냥 운동 좀 하니까 그래. 경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동이 뭐야? 여자지. 어이, 솔직히 말해봐. 다른 친구가 경택의 어깨를 쳤어요. 경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하나 만나긴 하는데. 쉿, 조용히 해. 우리 마누라가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눈치를 봐야 되거든. 친구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래도 넌 좋겠다. 건물도 곧 내 이름으로 돌려놓는다며. 그럼 진짜 대표님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미 변호사랑 상담도 했어. 명예 이전 절차 밟으면 돼. 경택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어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건물을 경택 이름으로 돌려놓는다고요. 명예 이전 절차를 밟는다고요. 제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경택은 마치 이미 다 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회사 금고를 열어봤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등기부등본, 계약서, 도장,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경택이 무슨 수를 쓸지 모르니까요.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시동생네도 온대.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회사 잘 되죠? 건물도 여러 채고. 경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덕분에 잘 살고 있지. 마치 본인이 다 이룬 것처럼 말하는 경택을 보며 저는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미선이가 고생이 많지. 그래도 남자는 밖에서 좀 풀어야 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시동생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형수님도 너무 쪼잔하게 굴지 마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경택이가 요즘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잖아. 남자가 좀 놀아야지.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구나. 경택의 바람을. 그리고 저를 탓하고 있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갈게요. 야, 밥도 안 먹고 어딜 가. 경택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울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끝이구나. 그날 밤 저는 조카 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진아, 이모가 부탁할 게 있어. 말씀하세요, 이모. 이혼 상담 좀 받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하진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준비할 게 많아요. 다음 날 저는 하진의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하진이 회의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모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이모부 불륜 증거는 확보하셨어요. 하진이 노트북을 펴며 물었습니다. 사진은 못 찍었어. 그냥 내가 본 거. 그리고 카드 내역. 카드 내역은 좋아요. 주계자 명의자가 이모니까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예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어. 탐정 쓰시는 게 좋겠어요. 확실한 증거 사진이랑 영상 있으면 재판에서 유리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탐정이라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제 인생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재산부터 정리하셔야 해요. 건물 명의, 회사 지분, 계좌 다요. 하진이 펜을 꺼냈습니다. 저는 하나씩 말했어요. 본점 상가 건물, 수익형 상가 건물, 회사 지분, 프랜차이즈 가맹비 계좌. 모두 제 명의였습니다. 블랙카드는요. 내 주계좌에서 나가는 가족카드야. 좋아요. 그럼 언제든 해지 가능하네요. 하진이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이모, 각오하세요. 이혼은 전쟁이에요. 특히 재산이 많으면 더 치열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정미선 회장님이십니까? 저는 르네상스 필라테스 센터 원장 김소희라고 합니다.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남편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센터에 있습니다. 강남역 3번 출구 쪽이요. 30분 후에 갈게요.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필라테스 센터는 깔끔한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리셉션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안내를 받아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정미선입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소희 원장이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회장님, 사실 저도 이런 전화 드리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 남편이 여기 다니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석 달 전부터요. 그런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젊은 여자랑요. 맞아요. 신유라라는 강사예요. 저희 센터에서 일하는 애인데 김소희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라가 남편분이랑 사귀는 거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원이랑 강사 사이인 줄 알았죠. 근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어떻게요? 회원들 보는 앞에서 손잡고 포옹하고 다른 회원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김소희 원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경택과 젊은 여자가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센터 라운지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경택이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죠. 이 여자가 신유라예요.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길고 검은색 머리, 화장 진한 얼굴, 타이트한 운동복. 제가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더 있어요. 김소희 원장이 사진을 넘겼습니다. 경택이 신유라의 배를 만지는 사진이었어요. 유라가 임신했대요. 남편분 아이라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임신이요. 네. 한 달 전쯤부터 회원들한테 말하고 다녔어요. 애기 아빠가 재벌이래요. 재벌이라니. 경택이 무슨 재벌입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유라가 너무 노골적으로 굴어서요. 남편분도 센터에 올 때마다 돈막 쓰고 회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김소희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실 유라 때문에 센터 분위기가 안 좋아요. 다른 회원들이 그만두겠다고 하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임신이라니. 경택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유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내일 오전 10시에 출근해요.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진에게 전화했어요. 하진아, 그 여자 임신했대. 뭐라고요?
내 남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필라테스 강사래. 신유라. 하진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모, 탐정 당장 고용하세요. 그리고 내일 제가 같이 갈게요. 그날 밤 경택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경택이 무심하게 인사했어요. 어디 갔다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신유라는 친구예요. 경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신유라. 필라테스 강사. 35살. 당신 아이 임신했다는 그 여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택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센터 원장한테 전화 왔어요. 당신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굴어서 다른 회원들이 불편해한대요. 경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해봐요. 임신이 사실이에요. 저는 경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경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맞아. 유라가 내 아이를 임신했어.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야. 우리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잖아. 당신은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 있고 나는 그저 당신 회사 고문이라는 허울뿐인 명함만 들고 다니고. 경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넘게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친구들 앞에서 당신 뒤에 숨어 살아야 했던 거. 내가 번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허세 부려야 했던 거. 그래서 바람 피운 거예요. 바람이 아니야. 진심이야. 유라는 날 있는 그대로 봐줘.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봐준대요. 그럼 당신이 그 여자한테 쓴 돈은 뭐예요? 필라테스비, 카페가, 병원비. 다 제 카드로 긁었잖아요. 경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 있는 그대로면 뭐가 남아요? 교사 연금밖에 없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택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맞아. 나는 당신만큼 돈 못 벌어. 하지만 유라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 애는 날 사랑해. 사랑이요. 임신까지 했으면 이제 돈 요구하겠네요. 유라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60살 남자랑 35살 여자가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경택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정미선, 이혼하자. 우리 이제 끝이야. 좋아요. 이혼하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재산 분할 없어요. 위자료도 없고 당신이 가진 거라곤 교사 연금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나가세요. 경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30년 넘게 산 부부가 재산 분할도 없이 갈라서. 그럼 재판으로 가요. 제가 증거 다 모았어요. 불륜 증거, 카드 내역, 사진까지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판 가면 당신은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유책 배우자니까요. 경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생각해보세요. 조용히 갈라서는 게 당신한테도 이득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진과 함께 필라테스 센터로 갔습니다. 10시였어요. 리셉션에서 신유라를 찾았습니다. 유라 강사님 계세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신유라가 나왔습니다.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어요. 누구세요? 신유라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미선이에요. 오경택 아내. 신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밖에서 하죠.
저는 센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진이 제 옆에 섰어요. 신유라가 따라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오실 줄은 몰랐네요. 신유라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 아이 임신했다며요. 네, 맞아요. 벌써 석 달째예요. 신유라가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얼마 받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돈 얘기예요. 임신했으면 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경택 씨를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경택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회장님 회사 대표이사잖아요. 신유라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대표이사요. 명함만 그래요. 실제로는 무직이에요. 교사 조기 퇴직하고 빈둥거리는 사람이죠. 거짓말. 거짓말이요. 회사 건물, 계좌 다 제 명의예요. 경택이는 제 가족 카드나 쓰는 사람이에요. 신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곧 이혼해요. 그럼 경택이한테 남는 건 교사 연금밖에 없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신유라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걸로 당신이랑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신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저는 경택 씨가 진짜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상가 건물도 곧 제 명의로 넘겨준다고 했거든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상가 건물을 신유라 명의로 넘긴다고요. 저는 신유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상가 건물을 넘겨준다고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15억짜리 수익형 상가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경택 씨가 그랬어요. 애기 태어나면 상가 건물 증여해준대요. 제 명의로요. 신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도 사준대요. 이번 달 안에 계약한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경택이가 그렇게 말했군요. 네. 산부인과도 강남에 있는 제일 비싼 곳으로 예약했어요. 출산 패키지가 5천만 원이래요. 신유라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진을 봤어요. 하진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신유라 씨, 잘 들어요. 경택이는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어요. 건물도, 차도, 병원비도요. 왜냐하면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짓말 마세요. 경택 씨는 블랙카드 가지고 있어요. 그 블랙카드요. 제 주계좌에서 나가는 가족카드예요. 제가 해지하면 그 즉시 쓸 수 없는 카드죠. 신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에요. 경택 씨가 회장님이라고 했어요. 명함만 회장이에요.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진이 제 팔을 잡았어요. 이모,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이모부가 정말로 건물명에 이전 시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도장 안 찍으면 불가능해. 위조할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진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바로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하진이 책상에 앉더니 노트북을 켰어요. 이모, 지금부터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오늘 안에 끝낼 거예요. 뭘 끝낸다고? 재산 보호요. 이모부가 손댈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하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블랙카드 해지. 은행 가서 바로 처리하세요. 그럼 경택이가 당장 알겠네.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요. 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둘째, 가족카드 전부 정지. 이모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아예 없애버려야 해요. 알았어. 셋째, 회사 계좌. 가맹비 들어오는 주계좌 명의를 분산시켜야 해요.
어떡해요? 이모 명의 법인 하나 더 만들고 이모 언니 명의로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계좌를 나눠서 관리하는 거예요. 하진이 메모하며 설명했습니다. 넷째, 건물 등기부등본에 가등기 걸어 놓으세요. 그럼 이모부가 함부로 못 건드려요. 가등기요. 네. 담보 설정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요. 그럼 명의 이전이 불가능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섯째, 회사 투자자들한테 공문 돌려야 해요. 이모부 개인 명의로 계약하는 거 전부 무효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모가 실제 소유주니까요. 이모부는 고문일 뿐이고요. 하진이 펜을 놓았습니다. 이모, 각오하세요. 이거 시작하면 이모부랑 전면전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신유라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상가 건물 증여, 외제차, 산부인과 5천만 원. 모두 제 돈으로 하려던 거였어요. 해요. 다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프라이빗 뱅킹 센터였어요. 담당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무슨 일로요? 블랙카드 해지하려고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블랙카드요. 남편분 카드 말씀이시죠? 네. 가족 카드잖아요. 주계자 명의자가 저니까 해지 가능하죠. 네, 가능하긴 한데요. 한번 해지하시면 재발급이 안 돼요.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네. 지금 당장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신분증 주세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카드는 사용 불가해요. 다른 가족 카드들도 전부 정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몇 번 클릭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된 카드는 이제 하나도 사용 못 하세요.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모. 이제 회사 일 처리해야 해요. 우리는 회사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고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응. 경리부장님 좀 불러줘. 잠시 후 경리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부장님, 지금부터 모든 계약은 제 직임만 유효합니다. 고모님 명의로 된 계약은 전부 무효예요. 경리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부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계약은 인정 안 해요. 알겠습니다. 경리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투자금 5억 있잖아요. 그거 바로 회수해요. 네. 친구 회사에 투자했다는 그 돈이요. 오늘 안에 돌려받으세요. 경리부장이 장부를 펼쳤어요. 회장님, 이거 고모님이 결제하신 건데요. 상관없어요. 회사 돈이니까 돌려받아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경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정미선. 카드가 왜 안 돼? 경택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해지했어요. 뭐? 블랙카드, 가족카드 전부 해지했어요. 이제 제 돈 못 써요. 미쳤어. 지금 당장 복구해. 싫어요. 당신이 제 돈으로 상간녀한테 건물 사주고 차 사주려고 했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신유라가 다 말했어요. 상가 건물 증여, 외제차, 산부인과 5천만 원. 다 제 돈으로 하려고 했죠. 전화기 너머로 경택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선, 너 이러면 안 돼. 왜요?
제 돈인데 제가 왜 안 돼요? 30년 넘게 산 부부가 이렇게까지 해.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제 돈으로 상간녀 챙기려고 했으면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소로 갔습니다. 건물 등기 때문이었어요. 회장님, 가등기 설정하시겠다고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네. 두 건물 다요. 담보 채권자는 누구로 할까요? 제 언니요. 정미자. 저는 미리 언니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언니는 흔쾌히 동의해줬죠.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가등기 설정이 완료됐어요. 하진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이모, 이제 이모부가 건물명에 이전 못해요. 가등기 풀어야 하는데 이모랑 이모 언니 도장이 둘 다 필요하거든요. 다행이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회사 격리부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투자금 5억 회수하려고 했는데요. 그 회사가 사기였어요. 뭐라고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예요. 돈 돌려받을 방법이 없대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5억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경택이 멋대로 투자한 돈이요. 고모님한테 연락해 봤어요. 뭐래요? 전화 안 받으세요. 저는 경택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5억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진에게 전화했어요. 하진아, 경택이가 5억을 사기당했대. 뭐요? 유령 회사에 투자했대. 돌려받을 방법이 없대. 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모, 이혼 소송 준비 더 서둘러야겠어요. 재산 더 날리기 전에요.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떡볶이 몇 그릇을 팔아야 5억이 되는지요. 다음 날 아침 경택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흘 만이었어요. 경택의 얼굴은 상해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래? 저는 물었습니다. 돈 좀 줘. 경택이 말했습니다. 뭐요? 돈 좀 달라고. 급한데 쓸 데가 있어. 무슨 돈이요? 카드는 이미 다 막았는데. 현금으로 줘. 1억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1억이요. 당신 미쳤어요. 유라가 병원비가 필요하대. 5천만 원짜리 산부인과 예약했다며요. 그것도 모자라요.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경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돼요. 제 돈 한 푼도 안 줘요. 정미선, 제발. 경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5억 날린 거 알아요. 사기당했다며요. 경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유령 회사에 투자했죠. 그 돈으로 유라한테 줄 돈 마련하려고 했던 거죠. 경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혼자 망하세요. 저는 당신 때문에 더 이상 손해 안 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경택이 문을 두드렸어요. 미선아, 제발. 유라가 배 아프대. 병원 가야 한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밖이 조용해졌어요. 경택이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진아, 이혼 서류 준비해줘. 네, 이모. 내일 가져갈게요. 다음 날 하진이 집으로 왔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들고요. 이모, 이거 보세요.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으로 작성했어요. 경택이가 서명할까요? 할 거예요.
안 하면 재판 가면 되고요. 재판 가면 이모가 더 유리해요. 하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택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이거 서명해요. 저는 이혼 합의서를 경택 앞에 밀었습니다. 경택이 서류를 봤어요. 이게 뭐야? 이혼 합의서요.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이에요. 너 미쳤어. 안 하면 재판으로 가요. 재판 가면 당신은 유책 배우자니까 한 푼도 못 받아요. 경택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절대 서명 안 해. 그럼 재판으로 가죠. 제가 증거 다 모았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탐정이 보내준 사진들이었습니다. 경택이 신유라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까지요. 경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탐정 고용했어요. 증거 확실하죠. 경택이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요. 조용히 갈라서든지 재판으로 가든지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택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서명할게. 경택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저도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함께한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경택이 집을 나가던 날,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봤어요. 작아 보이는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이 다 떨어진 뒤였으니까요. 이혼 서류가 접수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택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굳이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부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탐정한테 연락 왔는데요. 이모부가 어제 고급 외제차 전시장에 갔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신유라랑요. 네. 둘이 같이요. 카드 다 막았는데 무슨 수로. 그게 문제예요. 이모부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탐정한테 계속 지켜보라고 해줘. 알겠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선아, 너 남편 지금 강남 산부인과에 있대. 어떻게 알았어요? 내 친구가 거기서 봤대.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래. 저는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강남 르네상스 산부인과 앞입니다. 대상자가 방금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30분 만에 산부인과에 도착했어요. 건물 1층에는 고급 카페가 있었고 2층이 산부인과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경택이 보였습니다. 신유라 옆에 앉아서 뭔가 서류를 보고 있었죠.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대기실이 나타났어요. 가죽 소파,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저를 봤어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저기 있는 사람 만나러 왔어요. 저는 경택을 가리켰습니다. 경택이 저를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유라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걸어갔어요. 여기서 뭐해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선아, 너 왜 여기 와? 경택이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 오면 안 돼요? 두 분이 제 돈으로 뭘 하려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봤어요. 출산 패키지 계약서였습니다. 5천만 원, 계약금 1천만 원, 결제 예정일 오늘. 이거 어떻게 결제하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택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블랙카드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카드 이미 해지했는데요.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재발급 받았어. 경택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재발급이요. 주계자 명의자 동의 없이요. 내가 부계자 만들었어. 친구한테 돈 빌려서. 경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계약금 결제하시겠어요? 경택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네, 이걸로요. 직원이 카드 단말기를 가져왔습니다. 경택이 카드를 긁었어요. 삐삐삐. 단말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손님, 이 카드 사용 불가로 떠요. 뭐라고요? 다시 해봐요. 경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시도했어요. 삐삐삐. 죄송합니다. 한도 초과래요. 경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어제만 해도 됐는데. 손님, 혹시 주계자 명의자께 문의해 보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택이 저를 쳐다봤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은행에 전화해서 당신 명의 부계자 동결 요청했을 뿐이죠.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부계자를? 당신이 결혼 중에 만든 계좌예요. 재산분할 대상이죠. 법적으로 제가 동결 요청할 수 있어요. 경택이 주저앉았습니다. 신유라가 경택의 팔을 잡았어요. 경택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돈 있다며요. 유라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경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신유라를 봤어요. 아직도 이 사람 믿어요. 회장님은 관계없잖아요. 이미 이혼했으면서요. 신유라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관계없죠. 근데 궁금해서요. 그 뱃속에 정말 애기 있어요. 신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임신한 지 석 달이라며요. 그럼 산모 등록했겠네요. 저는 리셉션 직원을 봤습니다. 실례지만 저분 산모 등록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당황했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저는 오경택 씨 배우자였던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확인할 권리 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손님, 신유라 씨로 등록된 산모 기록이 없는데요. 신유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분명히 등록했는데요. 아니요. 저희 병원 기록에는 없어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택이 신유라를 봤어요. 유라야, 이게 무슨 소리야? 경태 씨, 그게 아니라. 신유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탐정이 보내준 자료였습니다. 신유라 씨, 당신 작년에도 비슷한 일 했죠? 뭐요? 다른 남자한테도 임신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돈 받아내려고. 신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경찰 신고할까요? 저는 화면을 신유라에게 보여줬습니다. 신유라가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미친년. 신유라가 소리치며 산부인과를 뛰쳐나갔습니다. 경택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유라야, 유라. 경택이 뒤쫓아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경택의 팔을 잡았어요. 이제 정신 차려요. 놓아. 당신 속았어요. 처음부터 임신 같은 거 없었어요. 경택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유라가 날 사랑한다고 했어. 사랑이요. 돈을 사랑한 거지. 저는 비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남자 아내 돈으로 상간녀 챙기려고 했대. 기둥서방이었구나. 나이 먹고 창피하게. 경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경택을 내려다봤어요. 당신이 잘난 회장님인 줄 알았던 사람들한테 오늘은 사실을 알려줘야겠네요. 당신이 긁은 돈 한 푼도 당신 것이 아니었다는 걸.
경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선아, 이제 남인데 반말하지 마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외제차 전시장이에요. 이모부가 거기도 예약했대요. 가자. 우리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외제차 전시장으로 갔습니다. 유리로 된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고급 차들이 즐비했습니다. 2억, 3억짜리 차들이었죠.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오경택 씨 예약 확인하러 왔어요. 매니저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아, 오경택 고객님. 오늘 오후 3시에 계약금 결제 예정이시죠? 맞아요. 그 계약 취소하러 왔어요. 네. 본인이세요? 아니요. 배우자였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혼 서류와 카드 해지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오경택 씨가 사용하려던 카드는 제 주계좌에서 나가는 가족 카드였어요. 이미 해지했고요. 매니저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계약금 결제가 불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예약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경택이 들어왔어요. 신유라도 함께였습니다. 경택이 저를 보고 멈칫했어요. 너 여기서 뭐해? 계약 취소하러 왔죠.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계약하는 건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쓰려던 카드가 제 거니까 상관 있죠.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일단 계약금부터 결제해 주세요. 경택이 주머니를 뒤졌어요. 카드가 없었습니다. 유라야, 카드 가져왔어. 신유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택 씨 카드 다 막혔잖아요. 경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떡해? 제가 뭐라고 했죠? 당신은 무직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 사람 아내 돈으로 차 사려고 했네.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경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유라가 경택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경택 씨 나가요. 여기 있으면 창피해요. 두 사람이 전시장을 나갔습니다. 경택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차량 구매 의향 있으세요? 저는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차 얼마예요? 2억 5천입니다. 계약할게요. 매니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요? 네. 제 명의로요. 저는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 주계좌에서 나가는 진짜 제 카드였죠. 계약금 5천만 원 결제할게요. 매니저가 단말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카드를 긁었어요. 띠링. 승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2주 후 출고 가능합니다. 저는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모, 멋있어요. 그치.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거니까.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모, 이제 끝났어요. 이모부는 더 이상 이모 재산에 손댈 수 없어요. 그래. 이제 진짜 끝이구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격리부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오 고모님이 회사에 오셨는데요. 뭐라고요?
직원들한테 월급 달라고 소리 지르고 계세요. 저는 바로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 로비가 소란스러웠어요. 경택이 직원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 고문이야. 월급 3개월치 밀렸다고. 고문님, 저희도 월급 못 받았어요. 한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내 알바야. 회장한테 받아. 경택의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저는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택이 저를 봤어요. 미선아, 내 월급 줘. 월급이요. 당신 여기서 한 일이 뭔데요? 나는 고문이잖아. 고문은 명함뿐이었어요. 실제로 일한 게 없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받아야지. 못 줘요. 당신이 투자금 5억 날려서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거든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고문님이 5억을 날렸다고요. 그래서 우리 월급이 밀린 거예요. 경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들 조용히 해. 당신이나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고문직도 해임입니다. 저는 보안팀에게 손짓했습니다. 모셔드려요. 보안 직원 2명이 경택에게 다가갔어요. 손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야, 놓지 못해. 나 여기 고문이야. 경택이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경택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직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저희 월급은 언제 나와요? 다음 주까지 정리해서 드릴게요.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격리부장을 불렀어요. 부장님, 직원 급여부터 해결해야 해요. 회장님, 투자금 5억이 날아가서 여유 자금이 없어요. 제 개인 계좌에서 먼저 넣을게요. 나중에 회사 수익으로 메우고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부가 또 사고 쳤대요. 이번엔 뭔데? 사채업자한테 돈 빌렸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요? 1억 5천. 상간녀한테 줄 돈 마련하려고요. 미쳤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모 회사 명의로 빌렸대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이모부가 고문 명함 들고 가서 회사 담보로 돈 빌렸대요. 물론 불법이지만요. 하진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사채업자 만나야 해요. 그리고 이건 사기니까 고소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사채업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선 회장님이시죠? 낮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오경택 씨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칼자국이라고 하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래 모르는데요. 회장님 회사 명의로 계약서 썼어요. 사흘 안에 1억 5천 갚으세요. 이자 포함해서 2억이에요. 제가 빌린 돈이 아니에요. 그건 나한테 상관없어요. 계약서에 회사 도장 찍혀 있으니까요. 도장이요. 저는 회사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도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위조였습니다. 제가 찍은 도장이 아니에요. 사기예요. 그럼 경찰 부르시던가요? 난 상관없어요. 대신 회장님 회사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겠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로 하진에게 전화했어요. 하진아, 이거 어떻게 해? 이모, 진정하세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요. 위조 도장이면 무효니까요. 그 사람들이 직원들 해칠 수도 있대. 이모, 겁먹으면 안 돼요.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게요.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남편분 소재 파악되면 조사하겠습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그날 밤 회사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이상한 사람들이 회사 앞에 서 있어요. 몇 명이에요? 3명이요. 칼 같은 거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유리창을 깼어요. 직원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회장님 무서워요. 회사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다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칼자국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경찰 부른다고 해결돼요. 내일까지 돈 안 들어오면 회장님 집으로 갈 거예요. 저는 떨렸습니다. 오경택을 찾으세요. 돈 빌린 사람은 오경택이에요. 오경택은 이미 잠적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갚으셔야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하진에게 전화했어요. 하진아, 경택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 탐정 고용할게요. 사흘 후 탐정이 경택을 찾았습니다. 고시원에 숨어 있었대요.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이었어요. 좁은 복도에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305호.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 경택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정미선. 문이 열렸습니다. 경택이 서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너 어떻게 여길? 당신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회사 난리쳤어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이불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1억 5천 어떻게 갚을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신유라가 필요하다길래 빌렸는데. 경택이 주저앉았습니다. 신유라는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 임신 거짓말 들통나고 나서 연락 안 돼. 경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라가 날 속였어.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야. 이제 알았어요. 당신도 저처럼 이용당한 거예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미선아, 제발 좀 도와줘. 사채업자들이 날 죽일 거야. 왜 제가 도와줘야 하는데요? 우리 30년 넘게 살았잖아. 그 30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뭘 해줬어요? 제 돈으로 살면서 허세나 부리고 상간녀한테 제 재산 넘기려고 했잖아요. 경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저는 경택을 내려다봤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안 돼요. 당신 혼자 해결하세요.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경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아, 제발.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칼자국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오경택 만났죠. 어떻게 아세요? 우리도 찾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뒤 밟았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세요. 빌린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다리 하나 부러졌어요. 뭐라고요? 빚 못 갚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장님도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경택이 다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이신가요? 오경택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서요. 저는 전 배우자예요. 이혼했어요. 그래도 연락처가 회장님밖에 없어서요. 수술비가 500만 원인데 본인이 돈이 없대요. 제가 왜 내야 하는데요? 아니면 환자분이 퇴원 못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진이 전화했어요. 이모부 병원에 있대요. 알아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이모, 수술비 안 내주셔도 돼요. 이모 책임 아니에요. 알아. 안 낼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경택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경택이가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요. 도와주세요. 경택이가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제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요? 친구인 당신이 도와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제가 너무한 것 같아요. 뭐가? 경택이가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수술비도 못 낸대요. 그게 내 잘못이야. 자기가 사채 쓴 거잖아. 그래도 미선아, 동정하지 마. 경택이는 내 돈으로 상간녀한테 건물 넘기려고 했어. 그런 사람 동정하면 내가 바보야.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다음 날 아침 회사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오 고모님이 회사 앞에 와 계세요.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경택이 목발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택은 하루 종일 그곳에 서 있었어요. 비가 왔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하다. 그래도 회장님 돈 가지고 바람 피운 사람인데 저는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경택을 보지 않으려고요. 해가 지고 나서야 경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빗속을 절뚝이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동정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채 빌려서 상간녀 챙길 때 제가 살려달라 한 말은 한 번도 안 들리더니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는 건 너무 늦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어요. 직원들 월급도 제때 나가고 새로운 가맹점도 계속 늘어났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창업 상담센터였어요. 저처럼 늦게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후배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청년 푸드트럭 인큐베이팅 사업도 함께 진행했어요. 어느 날 상담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하진, 그리고 가맹점주 몇 분이 함께였어요. 미선아, 내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생길 줄 몰랐네.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비싸게 배운 거죠. 저도 웃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김현수 씨였습니다. 예전에 제 떡볶이 포장마차 단골이었던 분이에요. 올해 62,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시는 분이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머, 현수 씨. 여기 웬일이세요? 창업 상담 받으러 왔어요. 은퇴하고 작은 카페 하나 하려고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요즘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현수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 지나갔어요. 들었어요. 이혼하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할까요? 일 얘기 말고요. 현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죠. 좋아요. 연락 주세요.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새로 산 차를 몰고 외제차 전시장으로 갔어요. 6개월 점검 받으러요. 전시장 VIP 라운지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죠.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이번 달에도 저희 매장 실적 1위 고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좋은 차 팔아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창밖을 보는데 한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걷는 사람이었어요. 허리가 굽어 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잠깐 스친 눈빛, 경택이었습니다. 경택도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에서 눈을 돌렸을 뿐이죠. 인과응보. 남의 돈으로 인생을 꾸미려던 사람의 끝은 결국 이렇게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선택으로, 제 방식대로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수 씨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시작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 속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갔죠. 제 인생을 제 발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누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